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3대 여류 시인에 속하는 기생매창의 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황진이가 송도의 3절이라면 매창은 직소폭포 사랑하는 님 유희경과 함께 부안의 3절이라고 불리지요. 오늘 감상하실 시는 기생매창과 유희경이 만났을 때 유희경이 매창을 칭송하며 지은 시, 다음에 헤어진 아픔을 노래한 이화우, 끝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지은 자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생의 신분이지만 절대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정주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던 매창. 행동거지가 바르고 절개가 곧다고 하는 매창에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님 유희경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녀에게도 봄 같은 날이 왔죠. 먼저 유희경,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셔야겠습니다. 성씨는 묘금도 유씨이고 본가는 광하예요. 이름은 바랄 희자에 경사경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희경입니다. 호는 촌은이에요. 마을촌, 은거할 은. 촌에서 벼슬 없이 사는 사람으로 그의 신분은 노비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종칠품 계공랑이었다고 하지만 그의 어머니 배씨가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 천민 출신으로 분류됩니다. 임씨 집안의 노비였을 것이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천민이 관리가 되었으니 이름대로 그는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또 성실함과 노력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13살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는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여살이를 3년 한 일로 당시 전주의 부윤이자 조선 최초의 양명학자며 후에 의정부 좌천성까지 오르는 남언경의 문화에서 정통 예법인 주자가래를 배우게 됩니다. 졸지에 천민 출신으로 상장례 전문가가 되었지요. 그때 한간에 유행했던 말이 당시에 허준의 스승이었던 어의인 양예수가 후문으로 빠져나오면 유희경은 앞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돌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말하자면 양예수는 사람이 죽으니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고 유희경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대접을 받으며 앞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부모의 상을 모신 사람을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유교의 법대였기 때문에 그는 점점 상류층 사회에 들게 되고 그들의 대접을 받으며 친분을 맺게 되었으니 대단한 행운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를 더 빛나게 했던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의 글솜씨였어요. 기라성 같은 양반인네들이 있으니 글솜씨가 대단한들 뭐 그렇게 별난 일인가 싶은데요. 조선은 문치주의 국가로서 신분이 낮아도 글 배우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층민들에게 글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어요. 자신이 원한다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는 고관 대작들의 상갓집을 돌아다니며 틈틈이 시짓기를 즐겼고 자신의 집 주변에 침류대라고 하는 집을 만들어서 젊은 학자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그의 시문을 널리 알렸지요. 게다가 그는 중인 이하의 신분들과도
풍월향도라는 모임을 만들어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기도 함으로써 이후 그의 제자인 채기남은 죽인 이하 신분들이 지은 시들을 모아서 육가잡영이라는 시집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는 명실공히 위항시인으로 불려집니다. 어쨌든 그는 양반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다니며 뭐 하나 놓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눈썰미도 좋고 일찍이 철이 들었던 거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홍문관 대작에 영의정을 2번이나 역임하게 될 박순의 눈에 띕니다. 박순도 남은경처럼 서경덕의 문화에서 학문을 했고 특히 당대의 화려한 시를 비판하며 담백한 당시, 당나라시를 추구한 인물이었습니다. 박순은 유희경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당시를 사사합니다. 대단한 행운이에요. 그야말로 남은경에게는 주자가래를, 박순에게는 당시를 배웠으니 그의 스펙은 뭐 볼 것도 없겠죠. 신분만 천민일 뿐 웬만한 양반 뺨치는 글솜씨에 상례 전문가로서 명실공히 벼슬인처럼 대접받게 됩니다. 이제 이러저러해서 면천만 하면 그는 평생의 한을 풀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그는 매창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당시 궁궐에서 제복장, 즉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의복이나 장신구를 제작 관리하는 장인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같은 신분인 백대봉 시인과 함께 유백으로 일려지며 시인으로 상례 전문가로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이때 나이가 46살 정도예요. 당시 조선의 평균 수명이 45살이니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는 남은경의 인연으로 매창과 한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이후 전라남도를 유람하면서 매창을 찾게 됩니다. 그때 매창의 나이는 18세입니다. 이미 매창의 소문은 한양에도 알려진 바라 유희경도 매창이 궁금하였고 당연히 서로 호기심이 가겠지요. 둘 다 글로 통하는 것이 있었겠고 둘 다 신분이 천출이니 둘이 사랑을 한들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당시 엄격한 신분제도와 사회 규범으로 보면 천민주제의 관비라니 가당치 않겠죠. 천민은 제한이 많아서 자유로운 연애나 결혼은 거의 불가능했죠. 게다가 나이 차이도 28살이나 나잖아요. 쉬운 만남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답니다. 한다 하는 사내들과 풍류를 즐기지만 절대 never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정을 주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살고 있던 이 매창은 도대체 이 초은 유희경의 어떤 점에 빠져서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허균은 유희경의 성품에 대해 말하기를 사람이 청수하고 신중하며 충심으로 주인을 섬기고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기니 사대부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가 많았다. 또 경성부사 등등을 역임한 문신 조우이는 당시 사대부들도 예법에 관한 한 유희경을 따라잡을 자가 드물었다고 할 만큼 예법에 아주 밝았던 인물로 전해지는데 유희경이 80세를 넘겼을 때 택당 이식은 그의 인격이 돈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시인들에게 흔히 보이는 옹고집이 없어서 낮은 위치에서 명성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다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의 동료나 후배들이 남긴 기록에는
성격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있는데, 산갓집의 견공이라 하며 천민을 데려다가 상례를 맡긴다 하고 유희경을 대놓고 무시하는 부류도 있었죠. 해서 그는 비록 천출은 면했지만 평생 권력에 기대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으며 가능한 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조심 살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의 유희경의 면모를 알아보셨는데요. 18세의 기생과 46세의 상례 전문가이자 시인인 유희경은 1591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전해의 초봄에 유희경이 매창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매창은 양반입내하고 거들먹거리는 종자들이 못마땅해서였을까요? 아무래도 같은 처지끼리 대하기가 편해서였을까요? 그들은 만나자마자 시를 주고받으며 익히 들었던 서로의 소문을 확인하며 사랑에 빠집니다. 이때 유희경이 처음 매창을 만났을 때의 느낌을 쓴 시를 읽어보면, 일찍이 남국의 개랑이라는 이름 들었는데 시구와 노래 솜씨 서울까지 진동했지. 오늘 만나 지인 면목을 대하고 보니 무산신녀가 삼청에 내려온 듯 하구나 라고 읊습니다. 이 무산신녀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 제가 백거이의 시 화비화 무비무에서 초나라 회왕이 꿈속에서 운우지정을 나눴다는 신녀지요. 그리고 이 삼청은 옥청, 상청, 태청 해서 도교에서 신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이렇게 유희경은 매창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그는 일찍이 기생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매창을 만나서 파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이후 많은 문학작품과 기록에서 다루어질 정도로 순수하고 진실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게 그 꿈같은 사랑의 시간이 계속 쭉 행복하게 이어졌다면 좋았겠는데 1년도 안 돼서 왜군이 부산으로 쳐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상례 전문가로서 유희경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지요. 결국 다시 오마며 찰떡 같은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쉽게 끝나리라 기대했던 외란은 끝나지 않고 돌아온다는 님도 오지 않지요. 이때 매창이 시조 한 수 읊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지은 한글 시조예요. 제목은 이화우, 백꽃 비바람에 흩날릴 때. 읽어보죠. 백꽃 비바람에 흩날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내 생각하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느나. 참 안타깝지요. 이렇게 매창은 바보같이 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은 행운아 유희경에게 또 한 번의 호재가 됩니다. 천추의 한이었던 천민이라는 딱지를 벗을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당시 조정에서는 외란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 비용이나 군사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량미를 헌납한 노비에게 면천증서를 준다는 공포를 합니다. 유희경이 이 기회를 놓칠 바보는 아니겠지요. 그도 역시 관비에게 빠져 인생을 마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궁궐에서 제복장으로 복무하고 있던 유희경은 선조가 의지로 몽진할 때
의병에 지원하여 왜군에 맞섰으며 또 제복장으로서 사상자들의 초상을 집례한 공으로 2년 후, 그러니까 1594년 정월에 선조의 교지를 받아서 평생의 소원이었던 천역에서 벗어났고, 이어서 특히 조정의 고민거리였던 중국 사신들의 접대 비용을 장안의 3대 갑부들의 폐물로 충당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삼품 통정대부를 제수받게 되어 드디어 유희경은 천민에서 양인으로 신분 상승을 합니다. 이후 또 정치적인 일로 종이품 가의대부에 오르고 사후에는 아들의 공훈으로 정이품 자헌대부로 품계가 오르면서 한성부 판윤까지 추정되는 등 총 5차례나 승진함으로써 양반의 지위를 확고하게 굳힙니다. 그러나 사실 엎어치나 매치나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유희경은 좀 수준 높은 장의사였을 뿐 어느 양반이라도 선뜻 그와 교유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집 주변에 침류대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시인들과 공유했는데, 그가 면천을 함으로써 양반 사대부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되는 문화 공간으로 변하면서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도 홍가신 등등에게 주자가래를 가르쳤고, 또 유성룡의 제자로 예론에 밝았던 정경세를 지도하는 등 출세과도가 펼쳐지는 유희경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무래도 매창과의 사랑은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는 면천도 되고 전쟁도 끝났지만 다시 매창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아니야말로 어떻게 얻은 면천이고 어떻게 얻은 벼슬인데 몸을 사리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천출로 상례를 맡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부류들은 어느 곳에서나 틈만 나면 그를 끌어내리려 할 테니까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매창 또한 관비로서 어쩔 수 없이 김제 군수인 이귀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유희경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괴로워했죠. 그럼 여기서 매창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괴로워했는지 오늘의 시 자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한, 자기 자, 한스러울 한자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요 자자는요, 요 뒤에 동사가 오면은 요 자자를 목적어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한탄하다가 아니라 자신을 한탄하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입니다. 이 자한이라는 시어는 그녀의 시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자신의 관기로서의 신세를 비감스럽게 생각할 때 표현하는 시어죠. 그럼 내용부터 읽어보죠. 봄이 추워 겨울옷을 꿰매던 때는 사창에 햇빛이 비칠 때였지. 고개 숙여 손길 가는 대로 아끼자니 진주 같은 눈물이 바늘과 실에 뚝뚝 떨어지네. 깃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춘냉 보한의. 봄이 추워 겨울 옷을 꿰매는 것은 춘냉, 봄춘, 찰냉. 봄이 춥다. 봄이 왔건만 따뜻하지 않고 오히려 춥게 느껴진다. 그죠? 왜일까요? 이 봄이란 매창에게는 사랑하는 님일 것인데 님이 왔는데 춥다고 합니다. 아마도 님을 상징하는 이 봄이 유희경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 봄이 와도 춥다겠지요. 이 봄의 차가움은
이 매창 자신의 그 심정적으로 느끼는 그 외로움, 고독감, 어쩌면 상실감까지 느껴지는 추위일 것 같아요. 해서 보한의, 해질옷 기울 보, 찰한 옷의, 한의는 찬 옷이라기보다도 겨울옷, 따뜻한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겨울옷을 깁다. 지금 현재 그녀에게 온 님이 기다리던 유희경이 아니라 다른 님이기 때문에 더욱 춥게 느껴진다는 거죠. 때문에 겨울옷을 꿰매서 입겠다. 봄을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고 겨울옷을 입고 기꺼이 견뎌내겠다. 단순히 유희경이 옆에 없어서 느끼는 쓸쓸함이라기보다도 뭔가 강한 쇼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쇼크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읽혀지는데요. 이 겨울옷을 깁는 행위는 봄의 차가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창이 느끼는 그 외로움, 고독감, 그런 감정들을 견뎌내기 위한 이 노력 혹은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춘냉 보한의, 봄이 추워 겨울옷을 깁는다. 다음 승구 보시죠. 이 승구는 기구를 이어받아서 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장시킴으로써 시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창 일조시, 사창에 햇빛이 비칠 때였지. 즉 겨울옷을 꿰매는 것은 사창에 햇빛이 비칠 때였다. 사창에 햇빛이 비치면 따뜻한데 오히려 더 춥기 때문에 옷을 꿰맨다는 구조예요. 사창, 비단사, 창창이죠. 비단창문, 부드럽고 투명한 비단을 창문에 발라서 만든 창이죠. 햇빛이 비치면 은은한 빛이 들어오는 그런 창문인데, 혹시 사창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창가는 옛날에 기생들이 거주하면서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각각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집 혹은 그 집 주변을 말하지요. 매창은 이 사창이라는 시어를 말함으로써 자신이 관청의 기생, 관기라는 신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 일조, 해일 비칠조, 해가 비치다. 봄날의 이 햇살은 아마도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 같아요. 그런데 이 일조는 유희경의 사랑이 아니라 요 앞에 사창자와 함께 매창을 찾는 관원들의 사랑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창가에 햇빛이 비친다는 표현은 기생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창에 관원들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봄날에 겨울옷을 깁는 그 때는 바로 요 사창가에 관원들이 찾아오는 그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 때는 관기로서 이 매창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때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그때에 이 매창은 더 추웠다는 거죠. 일전에 고진쟁과 증별에서 밝혔듯이 매창은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정을 주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지요. 그러나 신분이 관계이니만큼 결코 지키기 어려운 일이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어느 때에 그녀는 김제 군수인 이귀의 사랑을 뿌리치지 못하고 인연을 맺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매창은 심정적으로 매우 큰 좌절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거절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잊을 수 없는 그 괴로운 심정을 이 기구와 승구에 담고 있는 거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추운 거예요.
평소에는 그저 유희경을 그리워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어서 그렇게 춥다 할 게 없는데, 지금 제3의 인물이 나타나니 더더욱 유희경의 부재가 아쉬운 거죠. 해서 춘냉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해서 매창이 이 사창이라는 단어를 굳이 밝히는 것은, 내가 그 군수를 받아들인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관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변명이라면 글쎄 변명이고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이죠. 정리해보죠. 춘냉 보한의 사창 일조시. 봄이 와도 추워서 겨울옷을 기웠던 것은 사창에 햇볕이 비추던 때였지. 즉 유희경이 아니라 김제 군수 2기가 왔던 때였지. 나는 오히려 더욱 추워져서 겨울옷을 깁기 시작한 것이다. 해서 이 기구와 승구는 끝내 절개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심정을 표현한 것인데요. 글쎄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춘냉 보한의 사창 일조시. 봄이 추워 겨울옷을 꿰맸던 것은 사창에 햇볕이 들던 때였지. 다음 세 번째 전구 반전입니다. 저안 신수처. 고개를 숙이고 손이 가는 대로 둔다. 저안, 숙일 저, 얼굴 안, 고개를 숙이다. 일조, 내리비치는 햇빛을 거부하는 모양새 같아요. 아무리 추워 얼어 죽는다 해도 저 햇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력도 보이고, 그 햇볕이 아무리 나를 비춰준들 그 햇빛은 나를 따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 시어입니다. 그러면서 신수처, 맡길신, 손수, 고처. 손이 가는 대로 맡기다. 손 가는 대로 두다. 미학 용어로 심수일체라는 명제가 있어요. 즉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상태인데, 마음속의 생각이나 감정이 손으로 그대로 전달되어서 마음과 손이 심수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창은 비록 관귀로서 몸은 이귀를 거절할 수 없지만 그의 사랑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 저안, 고집스럽게 고개를 숙인다는 시어로 표현했고요. 그 의지에 대한 행동을 신수처, 손 가는 대로. 손 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가는 것이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다짐한 대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다 필요 없어. 난 오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 초는 유희경이 올 때까지 난 뜨뜻하게 겨울옷을 단단히 기워 입고 완전 무장하고 이 혹독한 추위를 버틸 거야 라며 끝까지 유희경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구절입니다. 네 번째 결구입니다. 주루 적침사. 진주 같은 눈물이 바늘과 실에 뚝뚝 떨어지네. 웬일일까요? 그렇게 단단히 마음을 먹는데도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루, 진주주, 눈물루, 진주 같은 눈물. 진주 주자는 그녀의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고, 또 눈물루 자는 자신의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상실감, 그리고 유희경의 부재로부터 오는 외로움 등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심정적인 결과물,
그런 진주 같은 눈물이 적침사, 물방울적, 동사로는 떨어질 적, 바늘침, 실사. 그 진주 같은 눈물이 실과 바늘에 뚝뚝 떨어진다. 이 바늘과 실은 겨울옷을 한 땀 한 땀 꿰매게 하는 도구지요. 당시에 이 바느질이라는 것은 기생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매창은 늘상 일상적으로 그 바느질을 함으로써 유희경과의 사랑을 한시도 머릿속에서 떼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또 주로 자신의 상처를 다독이고 또 위로하면서 스스로 치료해 가고 있는 것 같은 유희경과의 사랑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매창의 노력, 정성 혹은 인내, 끈기 뭐 이런 것이 뚝뚝 떨어진다입니다. 참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 적자는요, 물방울 적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티끌모아 태산과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상징적인 의미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땀 한 땀의 바느질과 함께. 그래서 이러한 작은 노력 혹은 정성이 모여서 어떤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도 좀 과하긴 하지만 좀 붙여보고도 싶고요. 어쨌든 항상 손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그 실과 바늘과 함께 그녀의 슬픔이 단순히 어떤 한순간의 감정이 아닌 그 삶의 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줍니다. 그리고 또 이 진주 같은 눈물에서 어떤 그 인생의 무상함에서 오는 회한의 눈물로도 읽혀질 수도 있겠고요. 사실 매창은 유희경을 진정 사랑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쩌면 유희경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했을까? 자신을 한낱 놀이장화로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서운함. 또 자신을 지켜주지도 않았다는 배신감. 그럼에도 자신은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 등등 아주 그 그를 향한 그 복잡한 심정, 원망과 서운함, 그리움, 그 모든 것에 대한 덧없음, 복합적으로 이 진주 같은 눈물이 되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를 아주 솔직 담백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시 해석을 바탕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죠. 춘냉 보한의 봄추위에 겨울 옷을 꿰맨 것은 사창 일조시 사창에 햇빛이 비칠 때였지. 저 안 신수처 고개 숙여 손길 가는 대로 맡기자니 주루 적침사 구슬 같은 눈물이 실과 바늘에 뚝뚝 떨어지네. 이상으로 매창이 기생으로서 유희경을 향한 그 절개를 지키지 못했던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시 읽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창의 안타까운 심정에 비해 유희경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음 편에는 두 연인의 마음을 비교해보는 매창의 탄금, 검은고를 튕기네와 유희경의 산중추약, 가을밤 산속에서 두 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시 해석을 바탕으로 더 멋지게 해석해 보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